자, 전 시간에는 저희가 1장의 그 스토리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2장, 정책학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학은 1951년에 해롤드 라스웰이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처음 정책과학이 연구가 됐고, 그 전에는 정책과학이 없었어요. 정책은 좀 행정학 강론 중에 후발 학문이에요. 늦게 시작됐어요. 근데 50년대 처음 재창이 됐는데 그것도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행태과학이, 그때는 행태과학이 여기서 워낙 위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체 비발은 후진공룡 이론이고, 이 행태론에서 미국의 선진국은 행태론에서 바로 신행정론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1950, 60년대는 미국 국내적으로는 행태론이 대세였기 때문에 이 정책과학이 처음 나왔지만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 신행정론은 요때에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과학의 그 발달 배경을 보면, 정책과학은 1951년 해롤드 라스웰이라는 학자가요, 행정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행정은 정책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때는 51년이니까 격동기도 아니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어요. 자, 그러다가 행태과학에 밀렸다가 1960년대 말에, 이때가 이제 격동기, 요 시기예요. 격동기. 요 시기. 자, 이제 국내 문제가 막 생기니까, 그러면서 존슨 행정부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정책을 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오클랜드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정책을 다뤄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하면서 데이비드 이스턴이 후기 행태주의를 정치학에서 끌고 들어옵니다. 후기라는 게 이게 행태론의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은 적실성을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성을 지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힘을 받은 다음에 1970년대 초에 예켈 드로우라는 학자가 지금의 정책과학의 틀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드로우가. 그래서 라스웰 창시자고, 드로우는 정책과학을 완성한 사람. 그러니까 정책학은 50년대 초에 재창되었다가 행태론에 밀렸다가 60년대 말에 격동기 때 신행정론과 함께 정책과학이 이제 빛을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작된 건 1950년대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학의 그 전개는, 처음에는 정책과학이 50년대만 해도 정책을 결정하고 분석하고 뭐 의제를 채택하고 이런 거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이때는 아까 그레이트 소사이티 같은 게 실패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패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정책이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행을 연구하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학의 그 어떤 그 연구 영역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정책과학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회가 이리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가 이쪽으로 나가고 있다. 공감병들을 사람 취급해야 되는데 정말 죄인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그건 잘못됐다. 문제다. 이상은 여기인데 현실은 지금 이쪽이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이걸 흔히 사회 문제라고 해요. 사회 문제. 이 중에 정보가 해결이 가능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그걸 정식으로 문제로 채택을 하면 그게 정책 의제의 설정이잖아요. 정책 의제의 설정. 자, 그게 이제 정책 의제의 설정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해결 방향을 설정해야 돼. 그게 정책 목표입니다. 정책 목표. 당장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뭐 이렇게 가자든지,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게 정책 목표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다 찾아서 비교 분석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그게 정책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분석. 정책 분석.
분석을 해서 최종 결정자한테 넘기면 결정자가 그걸 토대로 이제 최종 판단을 딱 하는데요. 거기까지가 합쳐지면 정책 결정이라고 해요. 그럼 결정된 정책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 근데 집행을 하려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략을 짜야 돼요. 집행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획이에요. 기획. 그러고 나서 집행한 다음에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지 평가를 해봐야 돼요. 7번째, 평가랍니다. 만약에 잘못된 정책이 있다, 기획이 잘못됐다, 대안이 잘못됐다, 뭐 집행이 잘못됐다면 그거를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 그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환류.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기본적으로 이게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내용이 정책 과정 중에서도 핵심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학 책을 보면 정책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의제론, 분석론, 집행론, 평가론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자, 그런데 요게 이제 1950년대 정책과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주로 정책 의제론을 주로 연구했어요. 다원론, 뭐 선량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다 50년대로 5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 그리고 60년대에는 주로 정책 결정론을 연구를 했어요. 70년대는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자꾸 실패하니까 정책 집행론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책 의제론, 정책 결정론, 정책 집행, 그 다음에 이제 평가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책론도 이제 연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야 놓고 보면 결국 어디서부터냐면 1950년대 여기서부터 70년대 여기까지 정책과학이 주로 연구가 됐어요. 정책과학은 딱 그 시기에서도. 자, 그러면 정책 의제론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의제 설정을 누가 주도하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의제 설정을 누가 주도하는가. 이게 정치학의 국가론에서 유래가 된 건데 그게 이제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5가지가 있죠. 선량주의,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베버주의, 그 다음에 조합주의라는 게 있죠. 다원주의는 정책 의제를 누가 주도한다고요? 이익집단이 모든 걸 주도한다. 다원주의는 이익집단이 모든 걸 주도한다. 국가는 중립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 가리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정책을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 풍향계 정부다. 선량주의는 엘리트가 모든 걸 주도하는 거예요. 지배계층. 소수 지배계층이 정책을 전부 주도한다. 자, 그다음에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이 모든 걸 주도한다. 칼 막스가 주장한 계급이론,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베버하고 이거 독일 사람이고 둘 다다. 물론 칼 막스는 나중에 무국적인 상태로 죽었죠.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추방당했잖아요. 공산주의를 자꾸 주장하니까 추방당해갖고 결국 뭐 러시아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막 또 돌아다니다가 무국적인 상태에서 죽었어요. 자관 이 언론과 강단에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칼 막스는 언론이나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막스 베버는 이 사람은 베를린 법대 교수였으니까 강단에서 서로 엄청난 논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이다. 이거는 자본주의는 멸망하지 않는다. 법이 지배하니까. 이건 법이 지배하고 여기는 계급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계급 투쟁이 발생해서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다. 사회주의로 이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맞지 않았죠. 둘이 독일에서 엄청난 논쟁을 했던 조합주의는 이탈리아고요. 이탈리아. 그래서 이 두 개는 미국에서 생긴 논쟁이었고 요 세 개는 유럽에서 생긴. 근데 조합주의는 결국 이 국가가 주도한다는 거죠. 이 두 개는요. 국가가 주도한다. 이거는 자본가 계급이 주도하고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요거는 엘리트가 주도한다. 그거는 이익 집단이 모든 걸 주도한다. 국가는 중립적인 심판관이다. 이런 이론이 의제론에 이제 있었어요. 이게 5가지.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정책 결정론으로 넘어와서는 정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함만점혼체라는 5가지 모형이 있어요.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그 다음에 혼합 주사 모형, 그리고 최종 모형.
최종모형이학과 정책과학을 완성시킨 드로우라는 학자가 70년대 초에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이로써 정책과학이 완성이 된 거예요. 1950년대 말서부터 70년대 초까지 거의 1960년대라는 요 한 세대 한 10년을 우리가 뭐 디케이드라고 하나요? 디케이드? 그 정도 연구됐던 게 정책 결정을. 합리 모형은 절대적인 합리성. 이게 다 나름대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합리성, 절대적인 합리성을 발휘해서 의사결정이 된다. 정통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하는 그런 모형.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은 사이몬의 만족.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 제한된 합리성. 그 다음에 점중 모형은 이 제한된 합리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추가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했죠. 타협과 협상에 의해서 정책 결정은 되는 거지 뭐 분석을 하거나 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점중 모형하고 합리 모형이 가장 극단적인 모형이에요. 혼합 모형은 이 두 개를 그래서 결합한 거예요. 합리하고 점중 모형을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하고 모든 거를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 지엽적인 그런 결정은 조금씩 바꿔나가는 점증주의를 하자. 이거는 대폭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원점에서부터 뿌리채 대폭적으로. 이거는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대폭이 아니라 소폭으로. 대폭, 소폭. 근데 혼합 모형은 근본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 입각해서 근본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는 점증주의로 약간씩 고쳐나가자. 상황에 따라 두 개를 다 탄력적으로 적용. 이게 혼합 주사 모형. 자, 그 다음에 최종 모형은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을 토대로 하면서도 선례가 없는 우리 사드라든지 뭐 이런 문제, 비정형적 이런 문제는 초합리성이 필요하다. 초합리성이. 그래서 합리성에다가 초합리성이라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합리성을 가미해야지 정책이 최적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책과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예켈 두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모형이 바로 최종 모형이에요. 최종. 그래서 함만 점혼체 이게 정책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모형이에요. 그러다가 결정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70년대 위대한 사회 정책 같은 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정책을 집행을 연구하자. 이제 집행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싹트거든요. 근데 요 집행도 보면은 초반에는 70년대 초반에는요 하향식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상향식이 나왔고 나중에 이제 통합형이 나왔어요. 하향식, 상향식, 통합형. 자, 그런데 하향식은 정책이라는 거는 결정자가 정해주면 내리 그대로 집행만 하는 게 성공적인 집행이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지. 이게 하향식이에요. 결정된 그대로 명령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집행이다. 근데 상향식은요. 정책 집행이란 결정자의 의도대로만 집행되는 게 아니라 집행 현장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변하다 보면 전략도 수정해야 되고 정책도 수정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이라는 건 아래 현장에 따라 아래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위에서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다.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상향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향식은 보면 단계가 있다는 단계가 정책 집행하는 게 위에서 결정해주면 그냥 일방향으로 내리 집행돼야 된다. 단계.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일방적인 단계가 아니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규범적인 접근법이에요. 집행이란 무릇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규범적인, 이상적인, 연역적인, 직권적인 그런 집행을 강조를 해요. 그러나 상향식은 그게 아니라 규범이 아니라 실증적인 집행이에요. 집행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때그때 현장에 따라 늘 적응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적인 집행, 이거 연역이 아니라 귀납. 집행 현장을 쭉 돌아다녀 보면서 거기서 결론을 나중에 얻어내는 거예요. 직권이 아니라 분권화된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거는 기계적인 과정으로 보거든요. 이건 상당히 동태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집행 현장에서는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태적 과정이다. 루틴화된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게 아니다. 그런 입장이 상향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집행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이게 통합이 생겼는데요. 하향과 상향이 있고, 결정 모형에는 5가지 모형이 있고, 정책 의제로는 기본적인 게 이런 5가지 모형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정책학에서의 그 흐름입니다.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 있었던 정책학에서의 흐름이에요. 정책 의제론, 결정론, 집행론, 나중에 80년대까지 이제 평가론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장은 조직론인데요. 조직론은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절대 군주국가 때 관료제가 시작이 됐어요. 봉건 절대 군주국가 때 강력한 상비군과 관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료제와 상비군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 군주국가 때. 그러다가 요 근대 입법국가 초기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관료제가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시장으로 다 넘기면 되고 강력한 관료 집단 필요 없다. 국가는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미국 사회가 다원주의였기 때문에 강력한 관료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전 경쟁학이 등장하면서 유럽의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이 상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전기 상관왕은 혹시 기억나시죠? 고전기 상관왕. 고전기 때 이제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이 미국의 고전 경쟁학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윌슨하고 테일러하고 베버하고 합쳐서, 이 사람은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행정관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관료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관자가 3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고전기 상관왕이다라고 하는데요. 테일러, 윌슨, 베버리엄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테일러, 윌슨, 베버리엄 패러다임. 이게 고전기 상관왕. 똑같은 이론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을 보는 관점이나 패러다임은 똑같아요. X이론. 조직은 기계고 인간은 기계 부속이고 공식 구조만 잘 갖춰놓으면 인간은 다 시키는 대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 경쟁학이 등장하면서 막스 베버의 관료제가 미국에 상륙을 하면서 그때 초창기 그 고전기 조직 구조가 바로 기계적 구조예요. 기계적 구조.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또는 70년대 신행년로 이때 유기적 구조로 이게 바뀌어요. 바뀝니다. 자, 그런데 고전적 조직에서도 이때가 이제 고전적 조직이고요. 이게 현대적 조직인데, 고전적 조직 중에서 인간관계론에서는 약간 신고전적 조직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론의 그 변천도 기계적 구조 대 유기적 구조로 보는 사람도 있죠. 로비는 그렇게 보거든요. 로비라는 학자는 그렇게 분류를 하지만, 왈도 같은 학자는 고전, 신고전, 현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고전이에요. 고전. 과학적 관리론 때 봤던 이게 고전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때는 이걸 부정하진 않지만 그 속에 비공식적인 요인, 인간을 더 중시했던 게 신고전적 조직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현대적 조직이론이에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조직론에서는 흔히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를 이제 대비를 시키는데요. 기계적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죠. 유기적 구조는 이런 구조거든요. 자, 이 중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요. 모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프트가 구분하는 기능사 매수내유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조직의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요. 기능사 매수내유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기계적 구조고, 이거는 기능 구조고, 이거는 사업 부재고, 매트릭스 조직이고, 수평 구조고, 네트워크 조직이고, 이거는 유기적 구조거든요. 근데 이 유기적 구조가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 이게 가장 이 두 개는 합쳐져서 고전적인 관료제를 말해요. 그래서 넓게 말하면, 넓게 구분하면 여기까지가 고전적 조직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유기적 구조예요. 유기적 구조가 이런 조직이고 고전적 조직이 이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계적 구조고, 이 두 개가요. 근데 이 기계적 구조의 하부 조직에서 쓰는 게 기능 구조원이에요. 그래서 기능사 매수내용은 이제 지금 저희가 상세하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진정한 초심자들한테 복잡하니까 나중에 조직론에 가서 보시되, 다만 이런 조직 여러 가지 모형이 있다는, 기계적 구조는 주로 이런 거고 유기적 구조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거든요. 사업 부재, 매트릭스,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그 다음에 학습 조직 같은.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가장 큰 차이는 이 5가지예요. 이제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자꾸 들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요를 흔히 기계와 같은 조직이다. 이건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조직이라는데, 이건 죽어 있어요. 조직이 기계예요. 인간은 기계 부속이에요. 요거는 살아있어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막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 기계적 구조는 고전적 조직이고,
유기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적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기계적 구조의 5대 특성이 있는데 5대 특성 이거는 첫 번째 분업을 많이 해요. 분업. 자, 분업 업무를 쪼갠다는 건데요. 성질과 종류별로 너는 주차만 해라, 청소해라, 전화 받아라, 서빙해라, 돈 받아라 업무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성질과 종류별로 나누어서 가급적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 군인 높은 사람들 공관병도 보니까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리병, 과외병, 골프병, 운전병 뭐 한 7, 8명이 되더라고요. 그 사령관이 대장인데 포스터인데 그 부하들한테 직접 그랬대요. 내가 사령관이면 우리 아내는 사단장급이다. 그리 알고 잘 모셔라. 이걸 수차 얘기를 하더니 내가 별 4개인데 우리 부인은 별 2개짜리 사단장급 똑같으니까 잘 모셔라. 아니 부인이 무슨 사단장급이에요. 그런 말들을 지금 증언을 다 했더라고요. 실제 사실로 다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과별로 너는 운전만 해, 너는 조리만 해, 너는 과외만 해.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자녀들 아이 밥도 다 해줘. 속옷까지 빨래까지 다 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좀 뭐 간이 안 맞거나 맛이 없으면 넌 이따위밖에 못하냐 뭐 집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어. 네가 조리병이 하면서 뭐 음식을 집어 던지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만 해, 청소만 해, 전화만 받아, 뭐 해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사람한테 가급적 한 가지 일만 맡겨야지 전문성이 높아지고 능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분업이에요. 분업. 업무를 쪼갠다. 업무를 쪼갠다. 자, 이런 조직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쪼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계층제라는, 계층의 수가 엄청 많아요. 장관, 차관, 실장, 엄청 계층이 많아요. 이런 조직은 계층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런 기회적 구조는 계층이 많냐, 상하 계급 계층이 많냐면, 통솔 범위가 좁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관이 부하들 3,000명을 모두 통솔할 수 있다면 필요 없겠죠. 부대장이 10,000명의 군인 장병들을 다 통솔할 수 있다면 부대장, 뭐 참모,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필요 없어요. 혼자 다 하면 돼요. 통솔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차관, 국장, 과장, 팀장 여러 계층을 두는 거예요. 따라서 계층의 수와 통솔 범위는 이렇게 반대입니다. 역관계입니다. 통솔 범위를 넓게 보면 계층이 많아지지 않아요. 이런 조직을 해요. 이런 조직은 주로 하부 조직이 팀 조직으로 돼 있어요. 팀 조직. 이런 조직은 하부 조직이 이렇게 기능 구조로 돼 있거든요. 기능별로 인사, 예산, 조직이 이렇게 쪼개져서 기능별로 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조직은 팀별로 돼 있거든요. 팀별로. 근데 팀장이 심지어는 한 200명까지도 통솔을 해요. 200명까지. 작은 팀은 한 뭐 5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그러니까 통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으니까 계층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층의 수와 통솔 범위는 서로 반대입니다. 역관계. 자,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은 표준화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이렇게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요. 땅콩은 항상 접시에 내다 놔라. 비행기가 뜨든 내리든 움직이든 뭐 어떻든 무조건 접시에 내다.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고난이 위에 있어요, 전부. 아래를 너무 쪼개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에 서로 분쟁이 생기거나 하면 조정을 못하니까 과장이, 국장이, 차관이, 장관이 위로 올라오면서 위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직권화가 돼요. 직권은 고난이 위로 집중됐다는 뜻이에요. 반대는 분권이에요. 아래로 분산됐다. 고난이 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이게 분권이에요. 분권. 위로 올라갔으면 직권이에요. 자, 분업은 업무를 이렇게 미세하게 쪼갰냐가 분업이고 분업을 안 했으면 통합했다고요. 통합. 그러니까 팀장처럼 네가 정책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네가 해라. 디자이너 당신이 디자인해서 최종 완제품 만들어낼 때까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업무를 분업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합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세하게 전부 쪼개놓은 거예요. 분업의 반대말은 통합이고 분권의 반대말은 직권이에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요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서부터 자꾸 이거는 좀 몇 번을 들으셔도 이거는 뭐 손해 볼 게 없어요.
나쁠 게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기계적 구조는 분업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분업. 청소, 발레, 주차, 전화. 그런데 분권은 안 돼 있어요. 분권은. 왜냐? 권한이 위로 가 있거든요. 식당 주인한테 다 가 있거든요. 업무는 미세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분업은 돼 있지만 분권은 안 되는 거예요. 분업과 분권이 뭔 차이입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업은 성질별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쪼갠 거예요. 분권은 위에 있는 권한을 아래다 내리는 게 분권이고 위로 갖다 바치면 직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은 수평적인 개념이고 분권 직권은 수직적 개념이에요. 식당 주인이 다 하면 직권이고 주방장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내려가 있으면 분권이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발레 뭐 청소 전화 전부 다 하면 그거는 분업이 안 돼 있는 거고 쪼개져 있으면 그건 분업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업은 골란도나 난이도는 비슷한데 옆으로 이렇게 쪼개는 게 분업이고 분권은 엄청 어려운 일을 아랫사람한테 내려보내주는 게 분권이에요. 이런 조직은 반대로 분업은 별로 안 돼 있지만 분권은 돼 있어요. 분업은 별로 안 돼 있어요.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주방장이 재료 사서 음식만 내는 거 다 해요. 분업은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권한은 주방장한테 팀장한테 권한이 다 내려가 있어요. 식당 주인이 아니라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입니다. 요거하고. 자, 그래서 요 유기적 구조는 요 5가지 특징이 반대로 나타나요. 자, 분업 별로 안 돼 있어요. 분업 안 돼 있습니다. 계층의 수가 작아요. 통솔 범위는 넓어요. 매뉴얼 이런 거 없어요. 직권화 안 돼 있어요. 분권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환경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랫사람한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직은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돼 있고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매뉴얼 딱 만들어서 매뉴얼대로만 하니까 하급자들이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화가 되는 거예요. 직권화, 이런 건 분권화.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환경이 안정적이고 변화무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적합했는데 요즘은 너무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유기적 구조가 나타나게 됐다. 이런 조직이 대표적으로 관료제 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 기계적 구조가요. 기계적 구조라는 게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이에요. 근데 이런 유기적 구조는 관료제를 탈피하는 탈관료제적 조직이에요. 그 시점이 1970년대 초 신행정론 때 주로 조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계적 구조가 지배했다면 여기서부터는 탈관료제가 나타났다. 그 현대 산업 사회는 주로 관료제가 거의 다 지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근대 입법국가 때는 정부 관료제의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모든 걸 했으니까 아예 관료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는요. 역관주의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이런 군주국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군주국가를 경험했던 나라는 강력한 상비군과 관료 집단이 있기는 했어요. 물론 그 관료제는 봉건 관료제죠. 지금의 직업 관료제가 아니죠. 봉건 관료제. 그러나 관료제의 역사가 여기서는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실적관리 시험 봐서 뽑는 실적관료제, 직업관료제 그거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유럽의 관료제론을 여기서부터 이제 받아들였다. 70년대 유기적 구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조직론의 그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장의 인사행정, 사람을 부리고 관리하는 인사행정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초심으로 돌아오신 분은 기억나시죠? 엽실직대 그겁니다. 엽실직대. 자, 행정학이 성립되기 직전에는 역관주의가 이 폐단 때문에 펜들턴법이 만들어졌고 그때 실적주의가 확립이 돼요. 거기서부터 행정학도 같이 시작이 돼요. 행정학도 과학관료랑 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직업관료제. 물론 미국은 직업관료제라는 게 없었죠. 그러나 이제 꼭 미국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실적주의를 토대로 직업관료제가 나타났고 요 두 개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대표관료제, 할당제가 생긴 거예요. 할당. 자, 이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의 흐름을 볼게요.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엽실직대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인사행정은 제일 먼저 역관제라는 게 있었어요. 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러다가 실적제가 등장을 했죠. 이 실적제를 토대로 직업공무원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둘의 문제점 때문에 적극적 인사행정이 나왔는데 그 적극적 인사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대표관료제예요. 대표적인 제도가 대표관료제예요.
자, 그러면 역관제란 뭐냐? 아까 제가 국민이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이 관료를 임명하면 관료는 집권 정당에 충성하고 국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 그게 바로 역관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스포일 시스템 해서 역관제 이렇게 불렀어요. 역관제. 공직을 전리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을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농공행상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역관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정실주의라고 불러요. 정실. 패트론 시스템이라고. 패트론. 정실주의. 후원주의. 그러니까 공직을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이게 하나씩 앉히는 그런 개인의 요 두 개 차이는요. 이거는 정치적인 연고고 요거는 개인적인 연고예요. 요거는 정치적인 연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 정치적 보상, 이거는 개인적인 친분, 학연, 지연, 혈연 그런 차이. 그래서 이거는 정당 정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나온 그 제도지만 영국은 정당 정치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인 어떤 친분에 따라 주는 제도. 영국의 인사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거든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국의 역관주의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아까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이 자꾸 오염돼서 더 이상 행정과 정치를 오염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를 분리시키자. 그래서 행정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민간의 경영처럼 다뤄야 된다. 그러려면 전문가들을 뽑아야 된다. 그게 바로 1883년 펜들턴법이라는 법이에요.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법이 1887년이요.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었거든요. 이거는 실적주의를 표방했던 법이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적주의가 미국에서는요, 1883년 펜들턴법에 의해서 이제 확립이 된. 자, 이때부터 공개경쟁 채용시험제도가 확립되고 중앙인사기구가 만들어지고 이제 중앙에서 인사를 다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은 1855년부터 1812년까지 왕령 같은 거에 해당하는 추밀원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추밀원령. 우리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그때 당시 왕령 같은 거에 해당하는 추밀원령이 거기서 이제 역시 공채가 도입되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져요. 실적주의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형 실적주의와 영국형 실적주의인데 이게 성격이 달라요. 이 두 나라는 공직 풍토가 달랐기 때문에 같은 실적주의지만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개방형 실적주의예요. 영국은 폐쇄형 실적주의예요. 자, 나중에 우리 인사행정에 가서 워낙 중요하니까 자꾸 들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지금 한번 다시 미리 들어놓으신다면, 자, 공직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은 직무 중심의 풍토를 갖고 있어요. 모든 인사가 사람이 아니라 직무 중심. 이 직무의 반대말이 사람 중심.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던 새로운 직무가 하나 생겼다. 없던 직무가 새롭게 하나 생기면 미국은 무조건 밖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야 돼. 밖에서. 이 직무가 없어졌다. 그럼 직무 없이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폐직이 되면, 직무가 없어지면 퇴직으로 이어집니다. 이 직무 때문에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무가 없어지면 그 사람도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직무 중심의 풍토예요. 근데 영국은 새로운 직무가 생겨도 아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직무가 없어져도 내보내지 않아요. 다른 업무를 또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무의 변동에 따라 신분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 중심. 직무보다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분이 보장이 좀 되고, 여기서는 신분 보장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방형. 그러니까 개방형은 중간에 밖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경력이 인정되고 나가도 여기 경력이 서로 인정이 돼요. 그게 개방형이라는 게 경력이 상호간에 인정되는 제도를 말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폐쇄형이에요.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해요.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해서 승진을 통해서 양성을 시키지 중간에 끌어오거나 영입을 못해요. 나가면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도 나갈 사람이 없고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해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실적주의는 직무 중심이었기 때문에 개방형이 돼요. 그리고 공직분류도 직위분류제라는 공직분류가 돼요. 직위분류제. 이거는 계급제가 돼요. 계급제. 그러니까 영국의 계급제는 계급만 있어요. 계급만. 행정계급, 집행계급, 서기계급, 서기보에서 학력이나 출신 성분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계급만 있고 직무의 어떤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렬, 직류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직류, 직렬, 직군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세무직, 교정직, 복지직.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전문 과목 시험 봐서 승진도 직렬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면 전문성이 여기가 높겠어요? 여기가 높겠어요? 여기가 높죠. 전문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전문가. 이건 전문화가 안 돼요. 자, 전문성이 높고 여기는 개방형인 반면 여기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신분 보장이 잘 되면서 폐쇄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이하고 딱 담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직업공무원제 확립에는 유리하겠어요? 영국이 훨씬 더 유리하죠. 자, 여기는 일찍이 직업공무원제가 확립이 됐지만 미국은 직업공무원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신분 보장이 안 돼요. 직무 구조가 바뀌거나 하면 바로 퇴직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같은 넓은 의미의 실적주의 속에는 미국형 실적주의와 영국형 실적주의가 있는데 미국형 실적주의가 개방형이고 영국이 폐쇄형인데 직업공무원제는 영국 같은 폐쇄형에서만 직업공무원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의 실적주의 속에는 직업공무원제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폐쇄형의 실적주의를 취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만 직업공무원제라고 합니다. 미국은 직업공무원제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말은 자꾸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는 사실 이게 넓은 개념이고 그 속에 일부가 직업공무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주의가 됐다 하여 다 직업공무원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되려면 실적주의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하려면 시험 봐서 뽑아야 되고 실적주의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됐다 그래서 그게 다 직업공무원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개방형의 실적주의를 취하는 이런 경우는 직업공무원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제도를 싸잡아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너무 좀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요거에 비하면 신분 보장이 좀 되는 제도잖아요. 요거는요. 요거에 비하면. 그런데 요 적극적 인사 행정은 이게 너무 소극적 인사다. 한번 젊었을 때 공부 한번 잘해서 뽑히면 계속 공무원 신분 유지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익과 신분만 생각한다. 그래서 적극적 인사 행정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도가 대표관료제예요. 시험 봐서 뽑았더니 상류 출신 주민들만 공직에 들어오고 소외계층이나 빈곤층 같은 하층 계층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영국 같은 경우에 옥스브리지 출신이 중앙정부의 82.4%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84%. 수십 년간 실적주의를 했더니 시험 성적을 잘 내는 상류 출신 주민들만 공직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 킹슬레이라는 사람이요. 킹슬레이라는 사람이 1940년대 이 영국 중앙정부의 구성을 연구를 해봤어요. 1944년도에. 그랬더니 옥스브리지 인류대 출신 사람들이 82.4%를 차지하고 있더라. 놀라운 결과가 발견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떤 논리가 만들어졌냐면 출신 성분이 행태를 결정하고 행태가 행동을 지배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출신 공무원들은 늘 노동자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게 정책으로까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앞쪽에 출신 성분이 행태를 결정한다. 이게 1차적 대표예요. 그 다음에 행태가 행동을 지배한다. 정책까지 이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게 2차적 대표인데요. 대표 관료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학자들이요. 1차적 대표가 2차적 대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정책이라는 것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출신 성분별로 공직 구성이 비례대표식으로 할당, 안배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긴 보되 시험 성적을 많이 낼 수 없는 약자 집단들, 이런 사람들을 할당을 해서 뽑아야 된다. 그게 대표관료제예요. 대표관료제. 할당임용제죠. 할당임용제. 할당임용제. 대표관료제. 이거는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집단별로 안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제도가 상당히 후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엽실 직대
인사제도는 역관제, 실적주의, 그다음에 지구권문제, 그다음에 대표관료제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엽실직 때. 자, 그래서 행정학이 처음 성립되기 이전에는 역관제가 있었고, 행정학이 처음 성립될 때는 시험 봐서 뽑았던 실적주의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 그 실적제를 토대로 지구권 문제가 이제 미국은 아니지만 이제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두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인사행정, 대표관료제라는 할당제가 나오고요. 그게 할당제가 나온 시기는 70년대 신행정학 때예요. 공자, 형평주물, 약자들, 빈곤층을 달래기 위한 그때 이 미국에서는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어퍼머티브 액션. 이게 적극적 조치라는 뜻이거든요. 적극적 조치. 이게 평등 고용 조치인데,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많이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좀 뽑자. 그게 바로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이 된 거 이게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의 일환으로 인사 정책이 이렇게 AA,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조치, 긍정적 조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할당제를 미국식으로 이게 도입한 제도가 적극적 조치라는 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행정이 이제 변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행정, 예산도 요거 시대별 흐름하고 또 연관되어 있거든요. 예산도.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쭉 있는데 이것도 요거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시대별로. 요즘 이 마지막에 참여 예산을요, 파티시페터리 버제팅 시스템에서 또 PBS라고 이제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제도의 변천에는 PBS란 말이 많이 나와요. 품목별 예산, PBS, 성과주의, 그 다음에 PPBS, 계획예산, 그 다음에 MPBS, 신성과주의, 그 다음에 TBS, 파티시페터리, 파티시페이션 그 형용사예요. 파티시페터리 버제팅 시스템, 참여 예산, 주민 참여 예산, 90년대요. 이렇게 변천을 했는데, 요 흐름은 조금 쉬었다가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6장의 화류 책임론의 변천이 있었고, 마지막 7장의 자치론의 변천이 또 나오거든요. 그 세 개가 남았는데 조금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